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2%대, 그리고 S&P 500 지수는 0.2%에 조금 못 미치도록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에 큰 힘을 내주면서 0.6%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진한 달이라고 일컬었었던 10월 증시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1월 첫 거래일부터 3대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최근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는 이날도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선 테슬라가 이제는 1조 2천억 달러까지 몸집을 키웠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20%의 이 몸집이 더 커진 겁니다. 여기에다 중소형주들은 이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셀 2000 지수는 2.6%나 오르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증시의 큰 흐름은 이랬고요. 자세한 마감 시황은 전체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흐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처음에는 다소 눈치를 보이면서 움직이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지요. 다우지수 내에서는 보잉과 다우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미 증시였습니다. 공급망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 전해지고 있고요. 더불어 몇몇 종목들의 강세가 시장을 받들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 종목들을 모아놓은 러셀 2000 지수가 2.6%나 상승하면서 8월 이후 가장 강한 하루를 보냈다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 현황을 잠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P 500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실적을 전해줬는데요.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예상을 상회하는 분기 순이익을 발표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강한 실적 시즌을 보내오고 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3일로 예정된 FOMC 회의를 가장 주시하고 있는 빅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연준이 테이퍼링에 나설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만약 파월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경우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이번 주에 시장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아직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우려를 떨쳐내고 시장이 막판에 좀 힘을 강하게 내주는 모습이었죠. 오늘 전해진 옐런 장관의 발언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옐런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오늘 가졌고요. 여기에서 파월 의장이 팬데믹 기간 책무를 잘 해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2월부로 만료가 될 예정인데요. 재임기 가능성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오늘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해진 경제지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의 제조업 PMI 지수가 되겠는데 오늘 58.4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월가 예상치 역시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어느 때보다도 공급망이 지연되고 또 부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 역시도 위축됐다라는 분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 따라서 섹터별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했던 섹터는 2% 가까이 상승했던 에너지 섹터가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유소비재 섹터 1% 이상의 상승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와 헬스케어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약보합 정도로 그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의 종목별 흐름들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섹터 상승을 주도해가는 양상이었고요. 자유소비재 섹터 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위기가 다소 엇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아마존이 1%대 하락, 그리고 애쉬와 홈디포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와 포드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면서 이 하락분을 모두 지워내고 또 섹터의 상승을 주도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지난주 시가총액 1조 달러대 진입에 성공한 테슬라는 오늘도 7% 이상 급등하면서 랠리를 이어갔고요. 또 포드도 4%대의 급등세를 시연해줬습니다. 또 같은 섹터 내에서 캐니벌 그리고 로열 캐리비언 등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 흐름을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특징주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고 있는 얼라인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 장에서 주가는 5%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모더나를 보겠습니다. 모더나의 주가가 오늘 크게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는데 FDA가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 대상의 백신 사용 승인을 지연하겠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모더나의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였습니다. 모더나의 주가 오늘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쟁 플랫폼으로 거론되는 바이낸스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수혜를 받아가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고점을 5%대까지 키워갔지만 장 막판까지는 이 하락을 조금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시세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유가는 오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비축분을 방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수요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반등 중에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 오름세를 나타나면서 배럴당 83달러 부근에 거래를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연준의 FOMC 회의를 주시하면서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달러가 진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그 밖의 상품 가운데서 오늘 백금이 조금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4%대나 급등하면서 지금은 1,070달러대 코앞으로 다가선 모습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팔라듐 역시도 장중 한때 3% 이상의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시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밤새 미국 시장에 떠오른 여러 가지 이슈를 4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자, 뭐가 다른데? 라는 이 물음표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날 공개된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좀 엇갈리게 나왔죠. 네. 그러면서 하나는 좋게 나오고 하나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2개가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뭐가 다른데 이런 의문을 좀 자아내는 그런 두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ISM이라는 기관에서 집계를 하는 10월의 미국의 제조업 PMI가 60.8로 전달의 61.1에 비해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견고한 경기 확장세는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였던 60.3은 그래도 상회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부 지표로 한번 살펴보면요. 신규 주문 지수가 6.9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고용 지수가
1.8포인트 오른 것을 비롯해서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1.2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가격 지수가 또 4.5포인트나 뛰어오른 것이 전체적인 지수에 힘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이를 두고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그리고 노동력 부족 등의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좀 지속이 됐다. 그리고 업계 심리도 견고한 수준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제 마킷이라는 또 기관이 이 발표를 한 PMI 같은 경우에는 58.4로 컨센서스 59.1을 하회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IHS 마킷이라는 기관에서는 수요 증가에도 비롯하고 생산 부분에서의 제약이 여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 부진이 야기됐다라고 해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ISM이 발표하고 있는 제조업 지표와 그리고 마킷이 발표한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좀 차이점을 보인 가장 극명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조사 대상이 가장 큰 차이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지표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SM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대기업 350개 정도를 이 조사를 하고 마킷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약 한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ISM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해외 공장까지도 포함을 하고 하지만은 마킷은 미국 공장만 포함을 한다.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을 포함을 하는 ISM과 그리고 공공부문을 포함하지 않는 마킷 이렇게 좀 차이점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조건들만 놓고 본다면은 대기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생산기지 등을 포함했을 때는 조금 더 이 제조업 상황이 나아 보였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인 뉘앙스는 뭐 비슷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ISM 세부 지표 가운데서 신규 주문 지수가 급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수요가 굉장히 크게 둔화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ISM 측에서는 일부 공급 담당자들이 가격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일부 품목에서의 가격 하락 기미가 좀 보이기도 한다라고 해석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좀 약간의 엇갈림이 있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두 지표 모두 50이라는 그 추세선, 뭐 기준선을 대폭 좀 상회를 했고 그러면서 뭐 트렌드는 긍정적으로 유지가 됐다 이런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두 지표의 좀 엇갈린 양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영향은 뭐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두 지표 모두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50 이하면 위축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 세부적인 지표별로 어떤 차이점은 있었지만 결국은 50을 넘어서서 확장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플럭추에이션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약간의 변동성이 좀 존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전 세계적인 긴축 고삐라는 키워드인데 이건 제가 좀 꼽아봤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과연 미국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의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될 텐데요. 뭐 발표는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식의 뉘앙스로 이제 테이퍼링을 발표하게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도 긴축의 고삐를 계속 쥐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영국의 영란은행이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영국 영란은행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음식료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고 있다면서 중앙은행은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9월 연일 환산 인플레이션이 3.1%를 기록했고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향후 몇 개월간 물가가 5%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영란은행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거의 2배 넘는 이 물가 상승을 몇 개월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준인 거고요.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주에 채권 매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제로금리에서 빠져나와서 첫 번째 캐나다의 금리 인상은 언제 이루어질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호주의 중앙은행도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통화정책 회의를 갖게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이 수익률 곡선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이 국면 전환의 시작이 될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긴축으로 들어서게 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고 또 이번 주 열릴 FOMC에서도 미국이 테이퍼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자, 이미 시장은 테이퍼링 이슈를 다 소화한 것 같으면서도 혹시라도 테이퍼링에 들어간다는 발표와 함께 시장이 좀 놀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테이퍼링이 결정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11월 테이퍼링 발표는 이미 뭐 많이 좀 예상이 되고 네. 있는 그런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발표가 됐을 때 시장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글로벌에서 인용을 한 마켓증권이라는 그 기관에서도 시장이 이미 테이퍼링 스킴을 받아들였다라고 이 분석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누스 샌더슨 같은 기관에서도 첫 금리 인상보다는 이 테이퍼링의 시장 영향이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단기 변동성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사 내용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타국 중앙은행들도 모두 다 이제 인플레이션 가속화 때문에 긴축 고삐를 조금씩 가속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뭐 예상보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조금 더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 발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간의 그런 이 연결고리가 뭐 어느 정도 될지 그 사이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를 가늠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그 시점보다는 이제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시점에 훨씬 더 시장은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뭐 중반쯤에 뭐 6월쯤에 첫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 계산을 해보면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해서 내년 중반쯤에 끝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테이퍼링 딱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좀 과도하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시장의 일각의 좀 우려 그러니까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파월 의장이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 시장의 영향이 좀 미미하게 관리될 만한 그런 또 뭐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상당히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에서도 11월 4일 새벽 1시 50분에 저희가 FOMC 회의를 라이브 방송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참여하셔서 이제 라이브 방송도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PR주의 속명, 고퍼주의 숙명이라는 그런 키워드인데 왠지 느낌이 이거 고퍼주가 좀 크게 하락했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고퍼를 받는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 성장성을 충분히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숙명이라고 할 것이 바로 성장이 조금 둔화됐을 때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대표주라고 보여지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날 주가가 약 한 5%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고퍼주의 숙명과도 같은 성장 둔화와 관련한 지적이 제기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이 BTIG라는 IB에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업계 조사 결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센티넬1이라는 그 회사가 굉장한 좀 경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장이 둔화됐을 시에 그 속도도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것도 다소 좀 엇갈리는 상황, 헷갈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BTIG에서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물론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뭐 접속을 하는 그런 네. 뭐 이 랜드스케이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안 시장에서의 점유율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조사를 한 그 채널 9곳 중에 4곳 정도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런 경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고퍼주들은 아무래도 뭐 1년에 막 몇백 % 오를 것 같아, 상승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이게 야 100% 이하로 상승률이 떨어지겠는데 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고PR주의 숙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이런 일을 지난 밤사이 겪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은 시장 관심 꽤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상태여서 실제로 이들의 성장 전망은 어느 정도로 점쳐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사이버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결산월이 1월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실적을 발표하기보다는 11월 말이라든지 아니면 12월 초쯤에 10월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분기 그러니까 10월 결산분기에 이 3.6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약간 57%나 급증한 그런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7월과 4월 결산분기 때는 매출 증가율이 70%였어요. 그리고 1월 분기에는 74%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이미 12월 초에 나올 예정인 실적에 대한 그 성장 둔화 예상은 뭐 맞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서도 밝히듯이 FY 2021년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결산을 마친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매출 증가율이 82%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보다 더 심각한 어떤 성장 둔화가 나왔을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최근 뭐 이 간밤에 이런 뭐 고퍼에 대한 네네. 그런 우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시점까지 뭐 다른 IB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는지도 저희가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모틀리풀에서도 한 IB의 채널 조사가 모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또 걸러들을 여지도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실제로 이들의 실적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개인의 그 개별 기업의 일인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자, 키워드 보여주시면요.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리비안이 드디어 다음 주에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조금 전에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나스닥 시장에 리비안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되는 기업 가치는 약 6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600억 달러로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올해 들어 가장 큰 블록버스터급 상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사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마존이 리비안 지분을 약 20%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전기 상용 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뭐 아마존이 믿음직한 이제 고객이 돼줄 것이다. 그러니까 리비안은 만들기만 하면 아마존이 다 사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은 지난달 중순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소의 SEC에 증권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장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상장이 결정된 것으로 이번에 시장에 상장하게 될 경우 티커는 RIVN, 리비안을 줄임말 이 티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리비안이 600억 달러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그럼 시가총액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요. 혼다, 페라리, 스텔란티스 이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규모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라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전날 마감 종가 기준으로 599억 달러였었거든요. 페라리보다도 더 크게 상장을 하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리비안은 오늘 밤부터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진행한 이후에 다음 주에 본격 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투자 수요에 따라서 6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는 다소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다리던 이 리비안의 상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리비안에 대한 월가의 좀 기대 심리나 아니면 평가 어떨까요? 네, 이제 비상장사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IB들의 투자 의견을 뭐 트래킹하기는 힘들고요. 네. 다만 이제 아마존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 뭐 20%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번에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지분 가치가 지난 연말에 한 27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38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다. 이런 부분을 뭐 그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왔다라고 좀 가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차량을 처음으로 인도를 한 루시드 모터스의 사례와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인도 후에 지금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 그 차에 대해서. 근데 테슬라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뭐 경쟁 차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리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변동성은 좀 있지만은 이날도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하지만은 주가 반응도 굉장히 좀 뜨거운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월에 처음으로 그 전기 트럭을 인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루시드 모터스의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좀 관심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아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키워드를 설정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